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가웠던 시세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나스닥의 반등 그리고 그 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오른 점인데요. 추세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등, 그 내부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함께 올랐다라는 것에서 AI 칩과 레거시 칩에 대한 기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러졌는데요. 이 국내외 변화 포인트,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뉴스까지 살펴가면서 전략 챙겨보시고요. 곧장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피고 돌아옵니다. 간밤에도 관세와 관련해서 우려를 일으킬 만한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제 관세 뉴스에 대한 맷집을 좀 길러가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반가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관세 뉴스에 따라서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CPI에 안도하면서 반등을 한 거죠. 나스닥 지수가 1.2%, S&P 500 지수는 0.5% 상승하면서 5,600포인트 선 눈앞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뉴스들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일단 간밤 미국 현지 시간 0시를 기준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는 각각 맞불 조치를 내놨죠. 먼저 유럽연합, 전일 우리 장중에 전해졌던 소식, 미국산 제품에 총 41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캐나다 역시도 30조 원의 관세를 현지 시간 내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지수는 장중에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동력, 그 핵심으로는 CPI 지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밤 발표된 CPI 지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2.8% 상승이었고요.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1%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각각 예상치를 0.1%포인트씩 모두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또 전월 대비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CPI가 이렇게 진정세를 보여주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 재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고 있는 6월 스몰컷 확률은 59.2%로 일주일 전 대비 7%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린시펄 자산운용 측에서는 폭풍 전에 차분한 보고서일 수도 있다. 연준은 관세 정책의 명확성을 기다려야 하며 관세가 시행되면 적어도 일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오늘 CPI는 상쾌한 공기였지만 연준이 즉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물가 지수가 물론 긍정적이고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를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각각 6%대, 7%대 반등을 하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해 갔습니다. 반대로 애플이 1.8%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 판매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을 3일째 받아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이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이들이 판매하는 물품들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그는즉 이들 기업들의 매출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월마트와 프록터앤갬블, 펩시코 등의 종목들이 2%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슈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밤 반도체 이슈 한 가지 큰 게 전해졌죠. 이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는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의 조인트 벤처를 함께 설립해서 지분을 인수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TSMC가 파운드리 운영을 담당하고 단 지분은 50% 이상 보유하지 않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의 자산 가치는 약 1,08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TSMC와 인텔은 이 제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사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라는 점은 하나의 걸림돌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엔비디아,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인텔의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신임 CEO를 임명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10%대의 반등 흐름을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투심을 끌어올릴 만한 이유 총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 CPI에 대한 안도감, 거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GTC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목표가 200달러 수준을 재확인한 점 역시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테슬라입니다.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공개적인 지지를 보여줬잖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모건 스탠리가 최근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머스크가 앞으로 미국 안에서 2년 동안 생산량을 2배 늘리겠다고 공언한 점 역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자체 AI 훈련칩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후에 2.3%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주요 방산 기업이죠. 팔란티어.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정부 고객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 이 신규 민간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7.2%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국내 증시 영향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특징주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들 전일에 이어서 간밤에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공급을 3배 확충하는 방안에 지지 서명을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GE 버노바 그리고 비스트라 등의 종목들 5에서 6%대의 강세였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4%의 급락이었는데 로슈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마주 가운데서는 우주 테마와 양자 테마를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켓랩이 독일 기업 인수 소식과 에어버스 계약 수주 소식 속에서 3%대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아이온큐는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소식 속에서 17% 가까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 점검해 봤고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반도체와 원자력, 전력망, 그리고 양자 쪽 최근에 한 달 사이 조정을 받았다가 일주일 사이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섹터들인데요. 모두 키워드가 있죠. 바로 GTC 2025에 영향받는 분야들이라는 점입니다. 국내외도 그 관련 뉴스들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일단 밤사이 뉴욕장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 그 내용들 한 번 더 체크합니다. CPI가 물가 안정에 기대를 조금 자극하자마자 관세 불안이 다시금 덮쳐왔죠. 철강, 알루미늄에 예고했던 대로 25% 관세 시행 소식이 있었고 캐나다, EU 등의 보복 관세 뉴스가 또 추가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물가 불안을 야기하면서 안정과 불안 사이에 국채금리의 변동이 나타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4월 2일 예정대로 할 것이고 유연하게 하긴 할 건데 수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관세 변동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좀 막아서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반가웠던 것이 바로 AI 진영입니다. 엔비디아가 6% 이상 올라준 점, 매크로나 관세 쪽 이슈보다 종목 이슈가 더 부각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면이 있었죠. 엔비디아 강세로 인해서 혹은 마이크론이나 이런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종목 이슈가 조금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TSMC 인텔 파운드리 합작법인 50% 이하 인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상징인 마이크론까지 같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선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결국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겠지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이것이 AI 진영에 힘을 실어주면서 반도체와 나스닥의 상승을 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장에도 좀 긍정의 힘을 주길 바라봅니다. 어제 우리장도 이런 반도체 강세 속에서 양지수 모두 다 올랐죠. 어제 반도체와 철강이 오르고 조선과 방산에서는 차익 매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죠. 결국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 꽃의 역할을 해줄 반도체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마침 그러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이슈 속에 시장은 악재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 철강사들의 주가가 올라주면서 지수 상승에 또 한 몫을 보태기도 했죠. 자,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과 트럼프가 경기 침체 없을 거야, 미국 경제 강해라고 이야기한 점, 반도체 반등과 함께 그쪽으로 자금 유입을 위해 나타난 외국인의 매수세, 현물 쪽에서 3,500억 정도 산 점 반가웠죠. 거기에 샤오펑의 로봇 투자 이슈가 로봇주의 시세를 한 번 더 끌어줬고요. 러우 종전 기대, 미국의 셧다운 우려, 일부 완화 등으로 지수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상승하긴 했죠.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 덕분이었는데 알테오젠이 계속 좀 발목 잡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알테오젠이 좋은 흐름 기록했다가 장후반에 반도체로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이쪽에 수급을 빼앗긴 것인지 결국에는 2% 하락으로 끝나기도 했죠. 엔터주도 떨어졌네요. 일단 어제는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도 국내도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 좀 더 살펴보죠.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여러 분야를 체크하는데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OECD 경기 선행지수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반도체 업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면 6개월 후쯤에 반도체 업황과 주가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체크합니다. G20 OECD 경기 선행지수 1월 기준으로 100.4로 여전히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IBK 투자에서는 가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제조업 지수, 미국의 제조업 데이터를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국내 반도체 산업과 밀접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결국 반도체 전방 산업으로 반도체 수요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5대 지역 제조업 지수가 1월 3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결국 이것이 시차를 좀 보인 이후에 국내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 기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도 들여다봐야겠죠. 보통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때 강하게 들어올 때는 항상 앞단에 조금 반도체를 세워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지금 수급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1월에 미국계 자금이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로 돌아설 경우 외국인이 반도체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 외국인이 강력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는 점은, 매수 금액이 상당하다라는 점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샀던 종목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을 꼽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데이터, 외국인 수급에서 그럭저럭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내 지수, 국내 외국인 수급을 끌어올 만한
내용으로 보는 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여부 결정이 3월 안에 나게 될 텐데요. 탄핵 기각 시 국정 운영이 재개될 수 있고 탄핵 인용 시 신정부 기대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이든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하고 외국계 자금이 유입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게 수출과 수요, 공급, 가격의 논리겠죠.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향 수출이 지난 4분기부터 개선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견조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때마침 어제 나온 이슈였죠. 미국이 중국의 범용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렇다면 중국의 범용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것을 더 쓰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에 대한 회복 기대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사들이 지금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 공급을 늘려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조금 옥죄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죠. 긍정의 뉴스가 꽤 많이 모이고 있는 반도체 업황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상징하는 게 바로 AI와 반도체죠. 밤사이 6% 올랐는데 추가적인 이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을지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 관세 변수가 지속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도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라는 보고서 이런 내용을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서 트럼프 관련해서는 일단 기존의 악재로 반영이 된 상황에서 좀 나아질 게 있을지를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 24% 빠져있던 상황에서 더 빠졌으면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을 텐데 일단 밤사이 2% 정도 오른 것은 반가운 흐름이었죠. 자, 반도체 빌드업은 사실 2월부터 조금씩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1월에 좋은 시세 냈다가 2월에 흔들렸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씩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러다 어제 모처럼 전방위적인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당시 전해드렸던 내용에 추가된 것들을 다시 업데이트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칩스법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속햄 이슈가 등장했죠. 그리고 드라켄밀러가 마이크론에 대한 40만 주 보유 보고 또 한미반도체에 대한 외신의 긍정적 의견 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업황과 수요 측면을 볼까요? 트렌드포스에서 낸드사들이 지속적으로 감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2월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낸드 업체들의 감산 이슈로 낸드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요. 샌디스크가 고객사에게 보낸 편지에 4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더 낸드와 DDR5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관심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업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HBM이 워낙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선단 공정은 HBM 캐파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공정에 대해서 늘릴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메모리 따는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딥시크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재고를 축적하는 리스토킹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모였습니다. 어제도 그 비슷한 맥락이었죠. 샌디스크의 가격 인상, 그리고 선제적 감산 효과, 트렌드포스가 D램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낸드 3인 키옥시아 주가가 한 달 사이에 46% 올랐는데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조금 매력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각도 나왔고요. 엔비디아 GTC 2025를 앞둔 기대감, 선 조정 섹터라는 인식이 등장하며 어제 하이닉스 6%, 삼성전자 2% 오른 겁니다. 이들이 지수 상승 기여도 압도적으로 차지했었죠. 다만 어제장에서 가장 큰 힘을 실어준 코멘트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무역대표부, 요즘 무역대표부가 무슨 말 하는지가 시장에 센티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국산의 저가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은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이 무역대표부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한국은 주요 협력국이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DDR5 현물 가격이 1월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섹터가 어제는 이 이슈를 살짝 먹고 힘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남아있는 과제는 엔비디아의 회복 그리고 칩스법에 대한 폐기나 관세 우려 등을 어떻게 소화해 가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어제 강했습니다. HBM 진영에서는 SK하이닉스, 이오테크닉스, 고영, 테크윙 등 일제히 올라섰고요. 한화비전도 10% 가까운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죠. 낸드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심텍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심텍의 10% 상승, CXL 이슈가 나와도 그렇고 속캠 이슈가 나와도 그렇고 심텍이 최근에는 잘 지켜내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입니다. 어제 2만 원 다시금 회복했고요. CXL 쪽에서는 요즘 퀄리타스 반도체 급등 도드라지는데요. 광반도체 관련해서 요즘 모멘텀을 좀 자주 받아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좀 잦네요. 어제도 20% 올라가며 17,200원, TLB, 오킨스전자, 엑시콘 등의 종목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도 테스트 소켓 종목들, 리노공업이 실적 이슈와 함께 맞물려 가장 강하게 올라갔고요. EUV 쪽도 반도체가 가니 이쪽도 드디어 가네요. SNS텍이 10%의 상승세, 블랭크마스크, 포토레지스트 이런 쪽이죠. 동진세미캠 4%, FST도 올랐습니다. 기판 쪽에서도 심텍 그리고 그 외 종목들 어제 살폈던 두산이나 파미셀도 함께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기판에서 TLB,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소부장의 이제 아비코전자 그리고 해성DS 이런 종목들 하면 떠오르는 분야가 있죠. 바로 DDR5가 되겠습니다. 꺼내지 못한 주머니 속의 복권과 같은 느낌으로 DDR5 관련주들이 조금 잊혀지고 있었는데요. 이 복권을 다시 긁어볼 수 있는 때가 된 걸까요? 일단 어제장에서는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GTC 2025, 엔비디아의 이 연례 개발자 회의 일정이 다가올수록 여러 분야로 좀 자극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진영에서 얼마 전에 제2의 HBM이다라고 해서 개인용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속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슈화가 됐었죠. 이 속캠은 저전력의 특성을 지닌 LPDDR5, 이것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 올랐던 종목들 중 탄력이 좀 좋았던 걸 들여다보면 심텍도 그렇고요. 이 LPDDR5 혹은 DDR5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3A 로직스 한번 차트 봐주실까요? 3A 로직스 같은 경우는 DDR5, 5G IoT 솔루션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섹터가 올라갈 때 최근에 유독 가까이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어제 3A 로직스가 그런 맥락에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 있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과 또 진득하니 끌고 갈 종목들에 대한 구분 자체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전방위적인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분류했던 이 표 안에서 어제 하락한 종목이 있을까를 찾아봤고요. 파란색 3개 보이시죠? 피델릭스, 캠트로닉스, 레이크머티 등만 확인됩니다. 이쪽도 거의 다 약보합이었고요. 그 외 종목들이 모조리 다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어제 모처럼 이 반도체
반도체 진영의 전방위적인 강세가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조금 선 조정 받은 가운데 방산이나 조선이 살짝의 차익 매물을 보이자 이쪽으로 수급 이동이 있었다라는 점, 때마침 낸드나 DDR5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점에 미국이 중국을 좀 강하게 때릴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면서 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일정이 있었다라는 것도 한몫을 했겠죠. GTC 2025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액침 냉각, 유리기판, 로봇, 어제 AI 소프트웨어도 일부 강했죠. 그리고 CXL, HBM, 소캠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젠슨왕 트레이드 내에 있는 분야들이고요. 3월 17일부터 이제 GTC가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양자 컴퓨팅 퀀텀데이가 있습니다. 바로 3월 20일 양자 컴퓨터 미래 대한 혹은 기술에 이제 그동안 어떻게 개발됐고 어찌 될 거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자리가 되겠죠. 사실 지난 이제 젠슨 왕은 양자 컴퓨팅 수십 년 걸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한 이후로 양자 컴퓨팅 쪽에 좀 변동이 있었다가 이내 그 부분은 다른 빅테크나 양자회사들의 이제 개발 이슈로 만회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밤사이 앞서 체린 앵커가 아이온큐 시세의 특징주로 꼽아줬다시피 16% 올라갔고요. D-Wave 퀀텀도 자사 양자컴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2거래일 연속 강했습니다. 어제도 국내에서 일부 종목들 양자가 움직이긴 했는데 이들이 꼬리를 좀 달고 있기는 해요. ICTK가 요즘에 양자 쪽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시세 반영을 하고 있죠. 어제 10% 상승세, 그 밖에는 엑스게이트, 모니터랩, 센즈랩 등이 올라갔습니다. 양자데이가 다가오는 만큼 양자에 대한 변동이 야기될 수도 있고 시세 측면에서 불을 뿜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작년 이제 12월경에 우리가 양자를 좀 자세히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AI가 등장하면서 슈퍼컴의 성능 이슈와 이제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연산의 효율화가 중요시 되고 양자컴이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며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양자에 대한 개발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얼마나 빠른가? 양자 컴퓨팅은 현존하는 슈퍼컴보다 30조 배 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암호 해독 혹은 최적화 문제풀이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핵보다 무섭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모든 암호 코드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정말 빠르게 연산하고 추론하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이 바로 양자를 모두가 탐내는 이유가 되겠죠.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양자 컴퓨팅 쪽에 엄청난 투자와 경쟁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기부에서도 양자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의 시장은 막 새벽처럼 태동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종목들은 테마로들 많이 봅니다. 양자컴 관련 종목들은 이 정도 체크가 되고요. 여기서 조금 이슈가 돼서 확산됐던 것은 양자의 재료 측면에서 초전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팅 한 발 더 나아서 양자가 모든 거를 해독하면 보안이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보안주들도 양자 관련해서 시세를 한 번씩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 통신사들도 연결이 될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SK텔레콤, KT 관련해서도 양자 관련 통신 네트워크 기술 개발 이슈가 꽤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들도 일단은 같이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 격차와 또 상용화 시간에 대한 노이즈가 언제든 낄 수 있다는 점은 주의점이 되겠죠. 빅테크 어떤 인사가 몇 년 걸린대, 아니야 더 걸린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시세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피면서 테마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자에 대한 이야기 일정이 있는 김에 조금은 더 살펴봤고요. 자, 노스볼트 뉴스도 어제 전달이 됐었죠. 2차 전지 쪽의 이슈인데요. 워낙
세계가 아시아권,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유럽이 그 의존도를 낮추고자 시작했던 게 바로 노스볼트입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 유럽의 전기차 판매 둔화와 한국, 중국 시장의 과점 이슈, 생산 수율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파산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전달됐죠. CNBC 측에서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했다라는 소식을 냈습니다. 현재 노스볼트의 9개 법인의 부채가 1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전기차 업계의 불안으로 해석이 된다면 2차 전지에 좋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노스볼트가 약간 무너지게 된 이유가 전기차의 캐즘도 있겠지만 수율 문제가 컸다라고 합니다. 수율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주문을 넣은 것에 대해 생산을 맞춰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약 해지 등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한국의 배터리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시각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하나증권은 노스볼트가 파산하게 된다면 2차 전지 국내 셀사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네요. 다만 국내에서 노스볼트와 계약을 맺고 있는 소재단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선별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업계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한국 배터리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셀 3사,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을 앞에 두고 보셔야 되고요. 포스코그룹주나 에코프로그룹주 혹은 리튬 관련주들이 단발적인 시세에 받을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진영에 대한 내용까지 들여다봤고요. 요즘 테마단에서 조용한 쪽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웨이모 로보택시 운행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제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뿐 아니라 영국, 중국 등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욕구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교통부 장관이 2026년에 무인차가 모든 도로에 다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 맞춰서 제도 정비나 규제 완화의 움직임도 중국, 영국, 독일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를 정비한다라는 것은 자율주행을 안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한국은 조금 뒤처져 있죠. 우리도 뭔가 시범 운행 등을 하고 있는데 워낙 안전 위주의 시범 운행만 반복하고 있고 아직까지 기술의 진일보한 모습을 뚜렷이 보기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제외하겠죠. 한국은 3월 20일에 국토부가 레벨4 자율주행차 기준을 마련한다는 일정도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테마가 힘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일단은 요즘 조용하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종목들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여러 뉴스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가보시죠. CPI가 조금 물가 부담을 덜어준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관세에 대한 불안이 언제든 물가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좀 봐야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미국장에서 나스닥, 엔비디아 이런 우리가 기다렸던 빅테크와 반도체의 강세가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이 되겠죠. 특히 반도체 쪽은 인텔 이슈,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크론의 상승 긍정적이고요. 알리바바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AI 시장은 1경 3천조 시장이다. 엄청난 시장임을 한 번 더 드러냈고요.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검토 이슈가 또다시 힘을 한 번 더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는 빅테크가 원전 용량을 늘린다라는 이슈 속에 어제 이제 원전주 미국에서 강했고요. 로봇은 구글에서 제미나이 로보틱스 공개 이슈 있었죠. 엔비디아 GTC로 자극받을 테마는 유리기판, 액침 냉각 그리고 양자라는 점에서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요런 이슈가 있었지 이렇게 좀 더 쉽게 떠올리시라고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들여다보겠고요. 온통 AI, 빅테크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 어제 장에서 또 강했던 분야가 뷰티 쪽이었습니다. K-뷰티 힘을 낼 수 있을지 미나 앵커가 전해줍니다.
네, 최근 연결고리에서도 여러 번 다뤄주셨던 이 화장품 섹터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매출 확장을 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에 답을 해주듯이 관련 종목들이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레거시, 이 대표 화장품 기업들 LG 생활건강이 2%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소폭의 상승세, 인디 브랜드 쪽에서도 탄력 받아 나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ODM 기업들도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는데 그 안에서 한국화장품제조가 6%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2%에서 5%대까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부활 신호 찾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신호들을 찾았길래 이렇게 화장품 섹터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지 그 근거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뷰티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이러한 이슈까지 터졌죠. 황성그룹에서 올해 중국 내수 부양책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유통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면서 이러한 트렌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점도 메리츠 증권에서 찝어냈는데 미국의 관세 영향에서 좀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 화장품 수출 지표를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도 고무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2024년 한국의 화장품은 19%대의 성장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의 성장률이 50%를 넘기는 수준이었고 일본에서도 26%대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이 수출을 견인했다라는 점 짚어내고 있고요. 2025년 올해에는 수출 증가율이 역시나 두 자릿수대로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동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낸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유럽의 주요 5개국에서는 62%, 중동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는 27%, 동남아 지역에서는 7%의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섹터를 향한 환경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반등 신호, 대표 기업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거시 화장품 기업들의 심폐소생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반등 신호를 나타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가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호황기였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도 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화장품들이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013년과 2014년에는 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폭증했기 때문에 면세 매출도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가도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한알령이 이때 부과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록색의 LG 생활건강 차트인데요. 한알령이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LG 생활건강은 그 안에서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 짬과 동시에 주가는 살아남는 움직임 나타내주면서 2021년까지는 굉장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이 당시에 영업이익률 20%까지 치솟는 모습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매출이 급감을 했고 영업이익은 2024년도 기준으로 5%대까지 하락하는 움직임, 2023년 기준으로 5%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렇게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LG 생활건강을 표본으로 보자면 최고점 170만 원대에서 지금의 주가는 거의 80%가량 하락한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승률 살펴보시면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신호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8.3%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LG 생활건강도 8.2%의 오름세를 기록해주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등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주가 반등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도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먼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 중국의 부담이 축소가 될 것이다. 처음으로 축소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2024년의 영업이익률은 6%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에는 9%대까지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봤고요. 자체 브랜드에 대한 해외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2024년 4분기에 라네즈가 미국에서 30%대 그리고 유럽에서는 2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북미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2025년 올해에는 북미 채널에서 22%가량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며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봤고요. 이 코스알엑스의 회복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줬습니다. LG 생활건강도 살펴보시죠. LG 생활건강 국내 성장에서 채널이 확대될 것이다. 비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중국 시장의 턴어라운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줬는데요. 중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2024년 중국에서 14%의 성장세가 나타났는데 특히나 밀어붙이고 있는 이 후에 브랜드가 21%대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고무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들이 반등을 하는 움직임, 어쨌든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증권가의 선호도는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레 쪽으로 조금씩 기우는 마음, 우리가 주가, 목표가를 살펴보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19만 원대, 키움은 17만 원, 다올은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흥국증권에서만 좀 하향하면서 12만 4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어제 주가 종가 확인해 보시면 11만 3,500원대까지 조금 올라서는 모습 기록을 해줬는데 이 안에서 상방 여력 이 정도로 열어두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생활건강은 목표 주가를 살펴보시면 온도차가 살짝은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36만 원으로 한 3만 원가량 상방 여력을 오픈을 했는데 LS증권, 흥국증권, 유한타증권에서는 모두 다 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증권가의 투자 심리가 어쨌든 LG 생건보다는 아모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하나의 시그널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올해는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중에 하나는 갖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두 기업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LS증권에서는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코멘트를 제시했는데 중국 내수 회복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 포인트로 짚어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뭔가 찍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 영역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수 회복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강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고 봤고요. 대신증권도 유의미한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인디 브랜드 쪽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뷰티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데는 인디 브랜드가 있었는데 월봉 차트 보시면 VT, 클리오, CNC 인터내셔널 2023년도부터 주가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을 좀 기준으로 삼아 봤는데요. 어제 뷰티 브랜드들 쪽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들 내에 VT가 2위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VT로 조금 시선을 좁혀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 4만 5천 원으로 목표가 제시했는데
했는데 VT 어제 종가 확인해 보시면 35,550원대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 한 주당 10,000원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 함께 합심해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다 증가했는데 컨센을 소폭 미달하기는 했지만 양호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해외 매출이 킥이었다는 점, 그리고 올해에는 중국과 북미에서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봐줬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해외 매출 성장세가 고무적이다. 특히나 일본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도드라졌고 중국과 미국 지역에서도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면서 이 두 곳 모두 다 VT의 해외 매출 성장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해야 하는 포인트도 제가 짚어봤는데요. 불확실성은 1분기에 있다라는 점, 따라서 1분기에는 실적이 살짝 주춤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모멘텀이 부재하고 중국으로의 신규 매출이 4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분기에는 약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이 활약을 하면서 콩고물을 제대로 챙겨간 쪽은 ODM 쪽이었습니다.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대표적인 두 기업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디 브랜드의 붐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때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여의도의 시선은 이 둘 중에서 코스맥스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맥스를 좀 다뤄봤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2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했고요. 유한타는 22만 원까지, LS증권은 25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어제 종가 17만 원대에서 25만 원까지면은 약 8만 원 가까이 좀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상방 여력을 오픈한 거고요. 2024년 4분기 연결 매출액도 큰 폭의 성장세에 나타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 보여줬습니다. 유한타와 메리츠증권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유한타증권 신규 인디 브랜드 및 수출이 확대될 것이고 중국 시장의 회복세가 드러날 것이며 동남아 시장에서도 고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탑픽으로 코스맥스를 꼽았는데요. 글로벌 ODM 1위 업체로서 앞으로도 높은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 화장품 내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화장품 섹터의 제2의 르네상스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잡아봐야 할지, 앞서서 봤던 레거시를 잡아야 할까, 인디 브랜드를 잡아야 할까, 아니면 그 안에 콩고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ODM 쪽을 봐야 할지 그 투자 포인트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슈가 참 많습니다. CPI, 관세, 그리고 반도체, 그 외 섹터에 선전할 수 있는 후보군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두 분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셨어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나도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밤사이 뉴욕은 CPI, 관세, 그리고 반도체 반등. 이 중에서 가장 힘줘서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봐야 되는 건 뭘로 꼽으십니까? 일단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I가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붙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관세 쪽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발표될 CPI에서는 올라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PI 수치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쓴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미증시가 반등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미증시의 반등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컸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 반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뭐 기대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데 우리가 하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CPI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 수치가 좀 낮게 나온 것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시장 자체의 반등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반등의 중심에는 뭐 AI라든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 쪽과 AI 쪽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의 반등 반갑긴 한데 이것이 연속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나스닥의 반등 속에서 반도체 반등, 국내장엔 당연히 긍정 포인트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참 미국장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쪽이 강하면 든든하기도 하고 또 이쪽이 강해서 이쪽으로 자금을 빼앗길까라는 불안감도 있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많이 올라와서 편합니다. 그런데 방심은 금물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 이유는 결국 엔비디아의 반등 그리고 테슬라의 반등인데 이들이 최근 어떻게 보면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지표가 잘 나왔죠. 그런데 이 잘 나온 지표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WTI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었던 부분이 굉장히 크고 아직까지는 관세 부분이 미반영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CPI, PPI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CPI와 PPI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특히나 엔비디아와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 저점 매수세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셌었을 뿐 저는 지금의 반등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시기보단 만약 이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져와서 연결고리를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상의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좋은 어떤 러브콜을 보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좀 경계해보자라는 네. 느낌이네요.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확인하면서 가도 늦지 않다라는 것으로 그러면 그 중심에 반도체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막 핵심적으로 강력한 어떤 이슈가 끌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잔잔한 반찬들이 많았다라는 느낌이랄까요? TSMC, 인텔, 파운드리 합작 투자 논의 뭐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시작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사실 국내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도 봐야 되고 엔비디아의 반등 그리고 마이크론의 동반 급등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또 DDR5까지도요 체크하겠습니다. 반도체 이 잔잔한 뉴스 속에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뭘 키워드로 꼽고 계십니까? 일단 결국 뭐니 해도 지금은 레거시일 것 같아요. 아니 왜 HBM이 아니고 레거시이냐라고 하면 HBM이 시장에서 더 중요한 위치라고 보여졌다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질 일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반도체 IT 섹터 내에서의 트렌드의 변화는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은 넘어가다 보니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HBM에 열정적으로 좀 관심을 보낸 것과는 다르게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오히려 HBM 쪽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게 당연시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잘하겠지,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잘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HBM보다는 그러면 기존에 계속 발목을 잡았었던 과연 낸드 플래시라든지 디램의 가격 그리고 재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 앞에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뒤에서 잘 못했던 것까지 개선이 되게 되면 충분히 SK 하이닉스만큼은 혹은 삼성전자도 여기에 따른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DDR5의 가격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가격이 반등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고가 없을 때. 그리고 또 생산보다 수요가 더 많을 때. 근데 일단 생산보다 수요가 더 많다라기보다는 재고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만큼은 HBM도 잘 되고 있고 디램까지도 그러니까 레거시까지도 잘 되고 있으니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거라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TSMC
레거시와 격차는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그러면 레거시까지도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 오는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레거시 쪽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 타이밍에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지금 이 타이밍에 HBM까지 좋은 뉴스만 그러니까요.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박자를 잘못 타서 문제지 않습니까? 좀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순 본부장님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은 받아봤고요. 네. 요즘 뭐 DDR5 하면 이제 뭐 기판 혹은 소모품 뭐 이렇게 종목들이 쭉 있잖아요. 심텍, TLB, 아비코전자 등등이 있을 겁니다. 좀 괜찮게 보시는 소부장 몇 가지만 추려주세요. 사실 제가 이거를 추리려고 말을 했다가 이재규 본부장이 갖고 온 종목을 보고 말을 아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선호하는 픽하고 겹쳐요. 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아마 이재규 본부장이 이따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프로 방송인들이십니다. 두 분 다 잠시 후에 예고했으니까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픽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곧장 이어서 가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반도체 진영의 김태순 본부장님의 의견과 좀 동일하게 가져가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접어둔다라기보다는 어제는 또 반등이 꽤 나왔죠. 근데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많이 올라간 쪽에선 차익 물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같이 그동안 외면받았었던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 강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DDR5 같은 DRAM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 이미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는 좀 더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들어요. 그러니까 관세 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규제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적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쪽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전 레거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라든지 그리고 HBM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기판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레거시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매력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HBM 같은 경우를 좀 길게 보는 방법도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살짝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PEG라고 하는 게 있어요. PEG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S&P 500 대비해서 고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PBR이나 PER 같은 지표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땐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PEG라고 하는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 주식이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온 반등은 저도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어느 정도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레거시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신다는 거죠?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에선 제가 제우스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노트북이 안 켜져요. 그래가지고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우스란 기업이 요즘 좀 괜찮더라고요. 네. 반도체 세정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고 이것도 이제 HBM 쪽이긴 한데 HBM이 아니어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우스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들은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 반도체가 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포트를 열어봤는데도 손실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정말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뭐 하루 이틀 오른 것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떤 추가 대응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잠시 후에 좀 더 시간 허락하면 자세히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제우스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헤라 쪽도 한번 가보죠. 뷰티 쪽 열어보겠습니다. 화장품도 그래요. 작년 상반기 같은 시절을 또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여러 의구심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수출 데이터 괜찮고요. 미국에서 한국의 뷰티 트렌드도 양호하다라는 평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마존 스프링 세일 일정도 3월 말에 있단 말이죠. 뷰티로 봤을 때 김대성 본부장님 네. 좀 뷰티 쪽에 관심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요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 네, 많이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본인의 얼굴에 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 뭐 제 얼굴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도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왜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일단 뭐 저도 여러 기업을 봤는데 사실 제가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휴언스 글로벌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말씀드린 종목을 좀 제외하고 어제 시장 기준으로 보니까 여전히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 쪽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왔어요. 어제 특히나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이러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었던 CNC 인터내셔널까지도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또 강한 수급을 동반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화장품 쪽보다는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화장품주들 뭐 제2의 전성기다라고 하는데 이미 제2의 전성기는 지난해부터 좀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죠. 이제 여기서 선별적으로 한 종목은 튀고 또 다른 쪽은 좀 내려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각각의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결국 지금은 작년처럼 미국과 유럽, 일본보다도 중국 쪽에서 누가 더 빠르게 개선의 여지를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냐 LG생활건강이냐 아니면 토니모리를 더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생각보다 다른 쪽,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는 지금 많이 회복이 되는 것은 추측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 내수 소비를 통해서 화장품주들이 이 자국 브랜드들까지 너무나 지금 많다 보니까 그 여파가 혹은 그 영향이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에게까지 지금 긍정적으로 왔는지는 조금은 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개선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근 많이 올랐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왜 그렇게 선호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쪽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비침습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러니까 받고 가시는 어떤 이제 그 수출 그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데이터를 보면 그쪽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상대적인 강세의 어떤 지속성 자체도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APR도 지금 그 섹터 내에 거의 뭐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죠.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 순위까지 치고 올라온 만큼 저는 여전히 이쪽에서 보신다면 화장품도 좋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1등이 그럼 누구냐? 파마리서치겠죠. 근데 파마리서치는 이제는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변동성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2등주라고 볼 수 있는 휴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R이 오히려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급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휴언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거래일 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아마 분명히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약 2, 3거래일 정도 쉬어갈 타이밍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타이밍에 한번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은 파마리서치 이 얘기는 정말 작년부터 계속 해주셨고 파마리서치는 꾸준한 시세를 낸 바 있었으나 이제 기울기의 둔화 측면에서 지금 휴젤이나 히온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후발로 다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기억해 볼게요. 뷰티 쪽에서는 미용 기기로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고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뷰티에 대한 의견? 네, 저도 뭐 미용기기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에 대한 원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가시성이 눈에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용기기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휴온스 글로벌의 자회사죠.
저는 휴메딕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화장품이 어제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 상반기처럼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라기보다는 화장품 내에서도 이제 섹터가 좀 있죠. 우리가 유통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실리콘2를 대장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OD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스맥스를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펌텍코리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화장품 내에서도 좀 매력적으로 이제 탑라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 펌텍코리아라는 용기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펌텍코리아가 지금 공장 캐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증설을 계속해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7월 달에 4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증설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작년 중순에도 작년 하반기에도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고밸류였었던 기업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밸류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매력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약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처럼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화장품 내에서는 각 섹터별로 가장 강력한 기업들, 저는 그중에서 용기를 만들고 있는 펌텍코리아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뷰티 쪽 살펴봤습니다.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의 유망 섹터 보고 또 반도체 이야기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오늘 알루미늄 얘기해 주시네요. 네. 어제 안 그래도 알맥 시세 보면서 와 오랜만에 알맥을 본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일단 오늘 주도주가 회복을 하게 되면 관세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쉬어갈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쉬어감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쪽이 철강이냐 알루미늄이라 했었을 때 알루미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지표가 잘 나오니까 요 며칠까지만 해도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관세 이슈가 많이 덮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뭐 팩트 기준으로 보면 관세는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캐나다와 하고에 또 EU 하고에 계속 불편한 관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방심은 금물이다. 이럴 때 오히려 조금씩 담아놓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의 알루미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알맥이 장 중후반부의 시세가 나왔죠. 특히나 EU에서 또 알루미늄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 알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어제 개장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철강하면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을 원픽으로 뽑았던 게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잖아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맥은 지금 미국에서 현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알루코는 공장을 짓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을 과거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대장주로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은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마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이 과거의 어떤 영광을 좀 찾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알맥과 알루코가 오히려 시세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 오늘 이들이 조정이 나오면 한번 그 조정을 이용해 보실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미늄 시리즈들보다는 앞에 R 시리즈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슈로 미국 내 관련한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는데 거기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관세 회피 혹은 이익의 증가 이런 걸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맥과 알미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알맥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시원하게 다 못했던 게 종목 얘기들을 조금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이 이제 오늘 좋게 보시는 종목, 섹터도 이제 반도체 골라주셨고, 종목도 TLB를 골라주셨네요. 사실 이게, CXL도 기반이 이제 DDR5 쪽이고, 또 소캠 쪽에서도 DDR5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TLB가 아무래도 DDR5 내에서 꽤 관심받는 종목이어서 골라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PCB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PCB 관련주들 한다면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 TLB의 시가총액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체크를 좀 해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넘어가요. 근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지금 조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 좀 탄력적인 우상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지만 DDR5 쪽에 대한 가격 개선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DDR5 쪽에 대한 수요가 붙고 시장의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HBM 쪽에서 넘어오면서 물론 HBM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HBM에 들어가는 D램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PCB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SSD와 우리가 그러니까 낸드와 정확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모듈용과 엮여가지고 전반적으로 PCB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런 PCB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CXL이라든지 우리가 고부가 메모리과 관련되어 있는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 또 TL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SP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평균 판매 단가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도 이 PCB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2025년도에 레거시가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으로 인해서 뭐 IT 세트 수요가 개선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윈도우가 교체가 되면서 이 역시 노트북이라든지 전자기기의 세트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D램이라든지 낸드,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요 레거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 저는 TLB라는 요 기판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제가 이제 레거시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이나 뭐 소재 부품주들도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단에 지금 먼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PCB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이 가장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PCB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과 이 PCB 내에서 TLB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한테 주신 가격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엄청난 확신일까요? 손절가가 19,200원, 전일 종가보다 높습니다. TLB 가격이 네. 잘못된 걸까요, 혹시? 제가 잠깐 볼게요. 네. 손절가가 16,500원, TLB가 어제 종가가 18,800원이거든요. 저한테는 들어온 가격이 19,200원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16,500원으로 드린 것 같은데. 16,500원. 네. 목표가는, 저희의 실수인 걸로. 네. 예,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6,000원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입니다. 22,000원. 네, 저기 좀 가격이 저기도 26,000원인데 22,000원, 16,500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인지 됐습니다. 예. TLB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TLB 이렇게 긍정의 의견을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종목 듣기 전에 하나만 AS할게요. 하나비전. 네. 아까 시청자분들이 하나비전이냐 한미반도체냐 막 의견들을 나누시는데 이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비전 말씀 주시고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어떡해요? 되게 어렵네요. 하나비전입니까? 한미반도체입니까?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입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가는 기업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구간이라서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더 많지만 시세 탄력적인 부분은 하나비전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비전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으로는 KC텍 이야기해 주시네요. 유리기판이 지금 결국 키워드인데 유리기판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죠. 결국 엔비디아나 TSMC나 유리기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되고 나서야 이제 그거는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유리기판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KC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KC텍은 CMP라고 하는 공정,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그 유리를 굉장히 균일하게 두께를 만들어주는 이 연마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공정에도 들어갑니다. 전공정은 또 앞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레거시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또 움직였었던 쪽이 전공정 장비 주들이거든요. 여기에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까지 붙었기 때문에 저는 KC텍 지금의 가격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는 구간에서의 공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높게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도달하지 않겠는가. 필옵특시라든지 JNTC 이들이 지금 TGV 때문에 많이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구멍 홀 뚫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 홀 뚫는 것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판의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기술도 저는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한다. 그러니 필옵틱스만큼 KC텍도, YC캠만큼 KC텍도 올라갈 가능성 저는 높게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텍 살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이 ISC, AS 해달라는데 보유 혹은 매도만 얘기해 주시죠. 시간 때문에. 저는 ISC는 보유이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늘 제 의상을 두고 헐크룩이다, 뭐 쑥떡룩이다, 녹색 어머니 회룩이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미국장 기준 양복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재규 본부장님 또 김태성 본부장님 두 분과 함께 재미나게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